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해석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큐스타디 해석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큐스타디 해석학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해석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도 오케이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용 강의나 또 각종 사이트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을 한 번 정도 공부했다는 것 전제로 해서 보통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기본서를 혼자 여러분 독학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학교에서 여러분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 더욱 이해하기 힘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큐스타디 강의를 찾아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큐스타디 해석학은 그와 같은 학생들을 고려해서 해석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무리 없이 열심히 강의 듣고 복습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총 강좌 수가 약 90강에 이를 정도로 아마도 해석학의 바이블이라 할 만큼 자세하게 강의를 지금 할 생각이랍니다. 물론 해석학의 책의 분량이 보통 400에서 기본서가 5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다양한 해석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능하면 빠짐없이, 또 기본적인 내용만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시험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심화된 내용까지 강의를 선생님이 해볼 생각이랍니다. 자, 아마도 해석학을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학과를 들어가서 전공 수학으로서 학점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졸업하고 임용 수학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해석학을, 또는 편입시험, 또는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과 관련된 어떤 대학을 간다든지, 또는 금융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해석학이 필요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여러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할 테니까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임용 수학에서는 우리가 임용 과목, 수학 과목 중에 제일 출제 양이 많은 부분이 이 해석학에 해당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우리 큐스타디 해석학은 모든 수학이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어떤 정의, 그리고 어떤 증명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껴가서는 수학을 잘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큰 산을 제대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빠짐없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요령을, 또는 편법을 쓰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빨리 갈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웬만한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정의와 또는 시오렘에 대한 증명들은 빠짐없이 강의를 통해서 다 다뤄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임용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임용 예상 문제, 또 각종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풀이가 되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짐없이 자세하게 강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너뛰어 버리면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치사 선택해서 공부한다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소위 쪽집게, 무슨 찍기 강의 형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수학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취미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처참한 결과를 거두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웬만한 내용은 다 빠짐없이 상세하게 강의를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화된 내용,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문제풀이를 한꺼번에, 보통 기본서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가 시오롬과 이론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문제풀이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 큐스타디 해석학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한번 읽어볼 자신 있는 분들 읽어보고 예습을 하고 강의 듣는 것도 좋고, 그게 자신 없는 분들은 굳이 보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가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기본서를
복습할 때 병행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학이라는 큰 산을 우리가 정복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 갈 길을 잘 인도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1장은 우리가 소위 실수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수계에서는 우리가 실수의 중요한 3대 공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체의 공리, 두 번째는 순서 공리, 세 번째는 완비성 공리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교재는 완비성 공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완비성 공리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비성 공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자, 이 완비성 공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석 전체에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니까 자, 이 데피니션 1에 보니까 유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bounded라고 하는 요 유계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학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요 유계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학에서 우리가 중요한 증명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 요 유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유계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정의로 되어 있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유계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자, 요런 말이 나와 있죠.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또 요런 말이 나와 있죠. 아래로 유계일 때의 이 집합 S를 우리는 뭐다? 유계라고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유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유계가 뭔지, 아래로 유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1번과 2번에서 우리는 위로 유계와 아래로 유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와 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요 1번을 보니까 모든 X 그리고 집합 S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요 말은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가 X라 뒀답니다. 그러니까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실수 A가 우리가 요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상계라 부르죠. 실수 A가 존재하면 어떤 실수 A가 존재하면 하고 봤더니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도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값이 존재하면 그것을 상계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상계가 존재하면 우리는 집합 S를 자, 뭐라 한다? 위로 유계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예를 보니까 집합 S라고 하는 것이 실수 X를 원소로 하는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집합 S의 원소들하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요 집합에서는 자, 요게 과연 위로 유계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자, 집합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쵸 실수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집합 S의 원소에 해당되는 요 X 값이라고 하는 요 X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음이 틀림없죠. 그죠?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은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뭐 1.5보다 작거나 같다. 1.1보다 작거나 같다. 다 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도 상관없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1보다 작거나 같은 집합 S의 모든 원소들은 실수값 1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말이 되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말이 되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말이 되죠. 그죠? 자, 물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하고 동치라 그런 뜻은 아니죠. 1보다 작은 값은 당연히 2보다 작고 1보다 작은 원소들은 당연히 3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요런 하나 1이니 2니 요런 3이 요런 값들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요 A에 해당되는 값, 즉 상계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계가 존재하면 위로 유기라고 했는데 이 상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집합 S의 원소가 모든 원소보다 뭐다? 집합 S의 모든 원소를 표시해주는 요 X값보다도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실수값들. 무슨 말이겠죠?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란다? 상계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집합 S는 결국 이와 같은 상계의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집합 S는 무슨 유계다? 그렇죠. 위로 유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그러면 아래로 유계란 말은 무엇인가? 아래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도 자, 이 원소가 X죠.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보다도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실수값이 존재하면 그와 같은 실수값을 우리는 뭐다? 하계라고 얘기해주고 이와 같은 하계가 존재하는 집합 S를 우리는 뭐다? 아래로 유계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해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는 요 두 번째 예인데 이번에는 집합 S의 모든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실수값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아래로 유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봤더니 집합 S의 모든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그 집합 S의 모든 원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이다 해도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도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원소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수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0이니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2니 물론 이제 이 x는 여기에 배치되는 값들은 실수값이기 때문에 0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많은 값들도 다 써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이 정수값들만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요와 같은 값들 자, 요런 0이니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요 B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집합 S의 모든 원소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말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말이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와 같은 값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뭐다? 하계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계가 존재하는 집합이기 때문에 하계가 존재하는 집합을 우리는 뭐다? 아래로 유기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집합을 우리는 뭐다? 아래로 유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집합 S는 첫 번째 주어진 요 집합 S는 위로 유계이지만은 아래로 유계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집합의 모든 원소들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와 같은 실수의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집합은 아래로 유계이기 때문에 요 집합의 모든 원소보다도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실수 A 값이 여기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번째 집합은 아래로 유계이지만은 위로 유계는 아니고 첫 번째 집합은 위로 유계이지만은 아래로 유계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와 같은 상계의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요 1이죠. 그죠? 요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요것을 우리는 최소 상계라고 불러주고, 또 다른 말로 요것을 우리가 상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요걸 우리가 집합 S의 상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걸 요렇게 수프리멈 S라고도 표현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최소 상계 상한 또는 우리가 수프리멈 S라 표현해서 요 1을 상계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뭐다? 최소 상계 또는 상한 또는 슈프림은 S,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계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상한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계와 비교했을 때, 물론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도 상계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상계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항상 상한은 상계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이와 같은 하계의 값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하계의 값이 여기서 0이나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2마 되는 게 아니고 0과 마이너스 1 사이는 무수히 많은 실수값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는 무수히 많은 실수값 다 포함한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하계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 요놈을 우리가 하계 중에 제일 크다고 해서 자, 전문용어로 우리가 최대 하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최대 하계를 다른 말로는 하한이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자, 요거 기호로서는 우리가 인피멈 S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럼 요 집합 S 입장에서 하한은 뭐다?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한하고 하계를 비교했을 때는 물론 이 하한도 하계의 값 중에 하나이지만은 하한은 항상 하계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위로 유계가 뭔가, 어떤 집합이 위로 유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상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상계라고 하는 것은 그 집합의 모든 원소들보다도 어떤 특정한 실수값이 크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 그것을 상계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특정한 실수값들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집합을 위로 유계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아래로 유계라는 것은 하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하계는 뭐냐? 그 집합 S의 모든 원소들보다도 그렇죠?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특정한 실수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실수값이 바로 하계라는, B가 하계라는 거죠. 그럼 하계가 존재하면 아래로 유계.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우리는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일 때 그 집합을 유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결국 상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계가 존재하는 집합을 우리는 뭐란다? 유계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와 같은 그러면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상계, 최소 상계를 우리는 뭐다? 상한 또는 슈프림은 S라고 불러주고, 그러면 우리가 상한은 상계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나중에 공부하기 유일한 값이랍니다. 그래서 상한은 항상 상계보다도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고, 이와 같은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최대 하계라고 하고, 최대 하계를 우리가 하한 또는 인피멈 S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 중에 하나이지만은 하계 값들 중에서 가장 큰 유일한 값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유계에 해당되는 우리가 집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예제 1번 문제를 보니까, 물론 이렇게 예제 1번처럼 쉬운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해석학이라고 하는 큰 산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그 정상에 도달할 수는 없답니다. 수학 공부를 가장 잘하는 비결은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또 그죠?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은 뭐 시시한 문제를 우리가 왜 풀어야 되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시작해서 상당한 수준의 문제들도 다룰 거랍니다. 기출 문제도 다룰 거고, 또 예상 문제도 다룰 텐데, 자, 어쨌든 요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요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집합이 6개임을 보여라고 그랬는데, 자, 6개임을 보인다는 것은, 자, 위로 6개임에서 동시에 아래로 6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로 6개라는 사실은 상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고, 아래로 6개임을 보인다는 것은 하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상계는 집합에서의 어떤 모든 원소도보다도 크거나 같다는 만드는 특정한 실수값이 있는가? 이 실수와 값들이 있는가? 그리고 아래로 6이라는 것을, 즉 하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는 집합에서의 모든 원소보다도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특정한 실수값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집합 1번에 나와 있는 집합 S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와 같은 집합이죠. 그러면 우리가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요 집합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계가 존재하죠. 그렇죠? 우리가 1보다 작은 집합은, 자, 뭐 굳이 뭐 1.5는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수만 해봅시다. 2보다 작은 집합이다 할 수도 있고, 3보다 작은 집합이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값들이 뭐다? 지금 상계의 값들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0보다 큰 집합은 그 모든 원소들은 0보다 크다 해도 말이 되고, 0보다 크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 해도 말이 되고, 0보다 큰 것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 해도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값은 집합 S의 모든 원소보다도 작다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특정한 값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값들은 여기서 말하는 뭐다? 하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계가 존재하고, 자, 이와 같은 무슨 값이 존재한다? 하계의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집합 S는 뭐가 된다? S는 6의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우리가 요 상계와 하계의 정의에 맞추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니까,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던, 자, 요 A에 해당되는 이 특정한 값, A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이런 쭉 많이 나오는데,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 요렇게 되는 이 모든 실수, 자,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는 요 집합 S의 뭐가 되죠? 지금 상계가 되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1이나 2나 3이나 뭐 1 이상이 되는 모든 실수값을 요 자리에 집어오면 요 집합은 모임을, 집합의 A는 상계라는 사실을 만족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0보다 또 작은 값들이죠. 그죠? 0보다 작은. 요 A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작은 값들인데, 그러면 또 두 번째, B라고 해봅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B는, 자, 집합 S에 뭐에 해당되죠? 그렇죠? 하계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계가 존재한다? 아래로 6개, 아니 위로 6개. 그리고 지금 하계가 존재한다? 무슨 6개다? 아래로 6개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6개이면서 아래로 6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집합 S는 뭐가 된다? 그렇죠? 정의 1에서 6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 2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 S가 n분의 1을 원소로 하는데 요 n은 자연수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를 역수를 취했을 때에 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값의 범위는, 그렇죠? 아무리 작아도 0보다는 크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커도 뭐보다 작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집합
집합 S의 원소는 결국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은 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 해도 볼 수 있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 4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계의 값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유식하게 적어보면 A에 해당되는 값이, 즉 1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A는 상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상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집합 S의 원소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B는 하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상계가 존재하고 하계가 존재한다. 즉 위로 6개이고 아래로 6개이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집합 요 S는 뭐가 된다? 그렇죠. 6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1이라고 하는 값은, 그죠? 요 상계에 해당되는 A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 요 1을 우리는 아까 말한다. 상한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상한에 해당되는 1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한을 우리가 슈프리멈 S라고 표현하고, 요 상한에 해당되는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0에 해당되는 요 값이 하계에 해당되는 B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최대 하계,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한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인피먼 S. 자, 인피먼 S라고 우리 표현하고, 인피먼 S가 여기서는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뭐라고요?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상한하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이 요 주어진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상한과 하한을 제외한 나머지 상계, 하계, 그러니까 상한, 하한을 제외한 나머지의 어떤 상계나 하계는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는 물론 없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상한과 하한은 집합 S의 원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해석학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여기 보니까 슈프리멈 S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1은 지금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고, 반면에 0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S의 원소는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요 하한에 해당되는 것은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상한이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가 집합 S의, 즉 최대값, 즉 맥시멈 S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요 상한이 최대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집합 S의 최대값 1이죠, 실제로. 그래서 상한이 집합에 포함되면 그 상한은 그 집합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이 하한이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집합 S의 최소값, 우리가 미니멈 S라고 그러죠. 이 미니멈 S의 값이 요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과 하한이 결국 상한이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면 그 상한은 그 집합의 최대값이 되어지고, 물론 하한도 마찬가지예요. 하한이 만약에 그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면 그때는 뭐가 되겠죠? 최소값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한이 여기서처럼 집합 S의 원소에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최대값이 없다가 되는 거죠. 여기처럼 하한이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얘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놈도 역시 요 집합에서도 유계인데, 자, 왜 유계인지 한번 보여봅시다. 자, 여기서 1-n분의 1이고, 요 n은 지금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보다시피 n 대신에 1이 들어가면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집합 S의 원소는 0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n 대신에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1에서 점점 작은 값을 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보다는 요거는 작은 값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n 자리에 1000만이 들어가도 1 빼기 1000만 무리는 어쨌든 1에서 조금이라도 뺐으니까 1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폼이 되어지기 때문에 집합 S의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1을 포함한 그 이상의 모든 실수의 값들은 뭐가 된다? 요 집합 S의, 그쵸, 상계가 되어지고, 0을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값은 요 집합 S의 뭐가 된다? 하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 그죠, 모든 실수, 요 A는 뭐가 되어지고? 상계가 되어지죠. 그죠? 자, 뭐가 되어진다? 상계가 되어지고, 0을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 모든 실수 B는 뭐가 된다? 그죠? 집합 S의 하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상계가 있다? 위로 이렇게. 하계가 존재한다? 아래로 이렇게죠.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요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데피니션 1에 의해서 유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요 1에 해당되는 값이 뭐죠? 요게 상한이고, 요 0에 해당되는 값이 하계 중에 제일 큰 값이니까 요거는 하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요 상한은 요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최대값이 없고, 하한이 0인데 이 0은 이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이제 존재하죠. 그죠? 요 하한이 주어진 집합에 포함되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되고, 그 하한이 최소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2를 보니까 상한, 슈프리멈, 하한, 인피멈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정확한 정의를 우리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계 중에서 제일 작다고 해서 최소 상계라고 하고, 하한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계 중에서 제일 큰 놈이라고 해서 최대 하계라고 보통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답니다. 자, 이 상한이라는 것은, 자,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일단 상계를 가져야죠. 그죠? 상계가 있어야 상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 A를 가질 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위로육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이 상계 A가, 자, 알파가 A보다 작다이면 알파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보다도 더 작은 상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요 A는 상계 중에서 제일 작다는 말이 결론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A보다 작다이면 알파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를 만족하는 상계 A를 우리는 S의 뭘 한다? 상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A는 S의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상한 A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슈프리멈 S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 B를 가질 때에 우리가 보통 이것을 아래로 유기를 되겠죠. 자, B보다 큰 베타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베타는 S의 하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B가 지금 하계 중에 하나인데 요 B보다도 더 큰 하계값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 B는 S의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B를 하한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피면 S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상한하고 하한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결론만 우리 확인해 본다 보면 A가 만약에 상한이라는 것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다. 그리고 B가 만약에 하한이라고 하면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슈프리멈 S하고 인피멈 S를 기억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또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 A라고 하는 것이 요 A가 집합 S의 상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 임의의 엡실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여기 보니까 A-엡실론보다 X가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말은 우리가 소위 A의 엡실론 왼쪽 근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A를 기준해서 A보다도 살짝 작은 동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자, 요것을 요 범위 안에는 X의, 집합 S의 어떤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자, 요 두 가지가 서로 뭐가 된다? 동치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집합 S가 자, X라는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요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됐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1이라고 하는 요 값은 우리가 앞에 배운 대로 이 집합 S에 뭐가 된다? 그렇죠? 상한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상한에서 왼쪽 근방이니까 대충 요 엡실론 왼쪽 근방을 요렇게 요만큼을 엡실론이라 하면 요 값은 우리가 뭐가 되죠? 1-엡실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값이기 때문에 1의 엡실론 왼쪽 근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등으로 표시해 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1-엡실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1의 왼쪽 엡실론 근방이라 하는 요 동네 안에는 요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들어있죠. 집합 S의 원소는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상한을 기준해서 상한의 왼쪽 근방에는 우리가 왼쪽 근방을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좀 더 넓게 엡실론을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항상 상한의 왼쪽 엡실론 근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어떤 상계 값 중에 이제 어떤 상계, 1도 이제 상계 중에 하나죠. 어떤 상계 값을 잡았는데 그 상계 값을 기준으로 엡실론 왼쪽 근방을 잡았을 때에 그 엡실론 왼쪽 근방 안에 어떻게 잡더라도 항상 뭐가 들어오면 그 집합 S의 원소가 만약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상계의 값은 반드시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는 말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요 1이 지금 만약에 상한이면 자, 여기에 있는 2는 뭐가 되죠? 요거는 상한이 아니고 이게 뭐죠? 이건 상한이 아닌 상계 중에 하나의 값이죠. 그러면 만약에 상한이 아닌 상계를 잡아서 요 2의 왼쪽 근방, 자, 엡실론을 이만큼 잡아서 자, 요 값이 지금 만약에 2 엡실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소위 2 엡실론보다 크고 지금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잡았을 때는 이 범위 안에는 요 집합 S의 원소가 요 범위 안에는 이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물론 엡실론을 이렇게 잡으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상계 중에서 그렇죠?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요것도 상한도 결국 상계 중에 하나니까 1이라는 상계를 잡았더니
엡실론 왼쪽 근방 안에 항상 집합 S의 원소가 있고, 그렇지만 상한이 아닌 상계를 잡았을 때는 그 왼쪽 근방에서 요 집합 S의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렇게 표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면 어떤 상계의 값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상계의 왼쪽 근방을 잡아서 왼쪽 근방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왼쪽 근방 안에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그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집합 S의 상한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A가 집합 S의 상한이라는 말하고 A의 왼쪽 엡실론 근방에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로 취급하라. 수학적으로. 그런 뜻이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두 번째 하한의 동치 명제도 마찬가지랍니다. 여기 보니까 B라고 하는 것이 실수비가 집합 S의 하한인 것. 자, 뭐라고요? B가 집합 S의 하한인 것하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번에는 집합 B의 오른쪽 근방이죠. 자, 요 말은 자, 집합 B와 B보다 살짝 큰 B 플러스 엡실론 요 범위 안에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하고 B가 하한인 거하고는 서로 뭐가 된다? 동치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요 예는 우리가 또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집합 S가 X를 원소로 하는데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 지금 0이라는 값이 있는데 자, 이 표현대로 하자면 요 B가 지금 0이란 말이죠. 그러면 P가 만약에 하한이다라고 합시다. 자, 보다시피 실제로 한이죠. 그러면 요 B에서 P의 오른쪽 근방 엡실론을 이만큼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만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값이 지금 0 플러스 엡실론 또는 요놈도 0 플러스 엡실론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범위를 잡았을 때에 요 범위 안에는 반드시 하한의 오른쪽 근방이라고 말하는 표현되지는 요 근방 내지는 또 하한의 오른쪽 근방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하한의 오른쪽 근방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한의 오른쪽 근방 요 범위 안에는 요 집합에서 0보다 큰 값이 반드시 요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B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는 물론 0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S의 집합에서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오른쪽 근방 여기서는 0의 오른쪽 근방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근방 안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역으로 만약에 지금 요 B라고 하는 것이 집합 S의 우리가 이제 하계라고 했을 때에 자, 요게 지금 이제는 하한인지 우리가 지금 하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봅시다. 하계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무슨 말이겠죠? 이 하계를 하나 잡아놓고 우리가 오른쪽 근방을 잡았더니 요 0의 경우에는 오른쪽 근방을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표현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0이 지금 하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도 당연히 하계가 되겠죠. 그런데 요 하계를 잡았을 때는 자, 하한이 아닌 하계를 잡아서 그놈의 오른쪽 근방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하계 마이너스 1을 기준해서 오른쪽 근방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지금 요 집합 S의 원소가 요 범위 안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하계를 잡았을 때는 그놈의 오른쪽 근방에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죠. 마이너스 1뿐만 아니고 나머지 모든 하계를 잡더라도 같은 결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0이라고 하는 하계를 잡았더니 그놈의 오른쪽 근방에서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에 해당된다? 집합 S의 하한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잘 알아두는 게 어떤 실수의 값이 집합 S의 한이 된다는 거하고 그놈의 오른쪽 근방에 있는 근방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하고는 서로 뭐가 된다? 동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한의 오른쪽 근방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하계를 하나 잡아놓고 그놈의 오른쪽 근방에 그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B는 뭐다? 그 하계 B는 뭐에 해당된다? 하한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명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집합 S의 상한 A가 존재한다 그러면, 자, 앞에서 선생님 잠깐 언급했는데 상한의 값은 유일하다. 한도 마찬가지죠. 한의 값도 유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상한이 유일하고 한이 유일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냐면 만약에 집합 S에 A와 A-라고 하는 이 상한이 두 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 A와 A-가 S의 상한이라 했을 때 결국 이 두 개는 유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 A와 A-가 S의 상한이라고 했을 때에, 자, 일단은 A와 A-는 S의 일단 뭐가 되죠? 상한도 상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계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상한하고 상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겠죠? 상한은 상계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최소 상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한하고 상계를 비교했을 때는 반드시 상한은 상계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논리가 성립해야 된다겠죠.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전제에서 A가 상한이라고 했고, 자 A가 상한이라 했기 때문에 자 A-를 만약에 상계로 본다 그러면 A는 A-보다도 반드시 작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제에서 A-를 상한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A를 또 상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논리에 의해서 요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는 A-보다 작거나 같고 A-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고 그러면 결국 A와 A-는 같을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 두 개일 수 없고 상한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도 마찬가지랍니다. 집합 S의 한비가 존재한다면 그 한비는 뭐하다?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B와 B-가 S에 둘 다 하한이 되어진다고 하면, 자, 하한은 결국 하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B와 B-는 S에 뭐가 된다? 하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 하계를 우리가 하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한의 값은 하계의 값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전제에서 P라고 하는 것을 S의 하한이라고 우리가 전제했기 때문에 자, P-를 만약에 하계로 본다라고 하면 자, P는 B-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죠. 하한은 하계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만약에 P-가 S의 하한이라고 또 전제했기 때문에 P를 하계로 본다고 그러면 B-는 또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요 두 개는 결국 B는 B-와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한 B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하다?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해석학 첫 시간에 우리가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그와 관련된 세오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이 권태원 선생님의 강의는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고 해석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자세하게 기본서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강의를 오늘도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거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쉬운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오늘은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지 않았지만 다양한 문제들, 기출 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시험에 여러분들이 해석학과 관련된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도 많이 풀어줄 계획이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